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선거까지 단 사흘이 남은 가운데 여야가 막판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룡 용인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투표율이 20.14%, 상당히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4년도 그때가 지방선거였는데 전국 규모로 이제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됐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재보궐선거도 실시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전투표율이 11%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투표율이 56.8%.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17년도 대선 때 예. 19대 대선 그때가 사전투표율이 26.06%였어요. 근데 이제 대선 때 투표율은 77.2%였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6년도에 총선 때는 20대 총선이죠. 그때 예. 사전 투표율은 12.19%인데 투표율은 58%가 나왔고. 네네. 이제 이번에 20%니까 이런 어떤 뭐 이것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관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좀 추론을 해보면 이번에 투표율도 56%에서 한 60%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꽤 들어요. 높은 수치로 나올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예. 2014년도에 지방선거 때 11%였는데 이제 56.8%가 나왔으니까 네네. 60% 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화 이슈, 안보 이슈 때문에 쟁점 자체가 많이 묻힌 선거라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좀 민심과 좀 괴리되는 듯한 이런 안보 관련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한 곳으로 이제 기울었고 그것이 뭐 방송사 여론조사에도 나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투표율이 낮을 거다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예. 최종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북미회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미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회담 때문에 가려지고 이랬다라는 게 초반의 분석인데 예,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낮은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 유권자들이 북미회담은 북미회담이고 선거는 선거다라는 좀 선거, 분리하는 선거다. 인식 같은 것들이 많이 제고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사전투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인식이 많이 제고되고 네네. 그래서 뭔가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이 확산됐다. 이것도 예. 하나의 요인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 뭐 이런 것들 짚어주셨는데 뭐 동의하시고 더 추가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뭐 전 조금 더 이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예.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 이런 태풍의 말씀을 영향권.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어찌 됐건 정권 교체를 했단 그 말이죠. 흐름이 계속 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근데 촛불 혁명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주권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고 또 헌법에 대한 특히 헌법의 그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 정치에서도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이제 그 기조하에서 일단은 이제 이번 이제 지방선거까지 오는 것 같고 예예.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기엔 다음 총선 때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음 총선까지. 예, 다음 2년 총선에 남았죠. 뭐 어찌됐건 뭐 전반적으로 정계 개편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나면 국민들도 아 이제는 뭐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국면 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요.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이었습니다. 31.7%. 대구가요. 16.4%였습니다. 이게 두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의 심장이라는 곳과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의 사전 투표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대비되는 거죠.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과 대구는 아주 보수 진영의 텃밭이고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전남도 뭐 같은 논리입니다. 아주 진보 진영이고 특정 정당이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지배한 특정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는 일당 우위 체제가 계속 유지돼 왔던 곳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한 예. 곳은 투표율이 가장 높고 한 곳은 공교롭게 제일 낮은. 예.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게 특히 진보 진영에게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라는 통설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 와서 꼭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깨진 지가 좀 오래됐죠. 제법 됐죠. 됐어요. 예. 여러 가지 어떤 북한 변수나 이런 것들도 꼭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저 수치로만 본다면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평균 투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일단 좀 진보 지역인 전남 쪽에서 투표를 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박사께서 지금 촛불혁명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적폐청산, 적폐수사는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뭔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예, 예. 국회가 아시다시피 항상 개정 휴업이잖아요. 지금도 국회 지금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어요. 뭐 국회가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개정 휴업인 건 말하 뭐 어떻게 탓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뭔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법적 제도화 통해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 법적 제도적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 정계가 좀 개편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은 예.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몰아줌으로써 지방선거가 의석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국회 의석수를 바꾸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예, 뭔가 예. 정계 개편, 야당의 지형 재편에 영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동됐다면은 예, 예. 전남에서 저렇게 투표율이 높은 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대구에서는 오히려 뭔가 이게 어차피 한 곳으로 기울었다. 이른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고 싶지 않다.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이 실망한 게 아닌가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투표율이 예. 낮게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는 여전히 고민 중. 고민 중이다. 아직 예, 누굴 이렇게 뽑을지.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뭐 샤이 보수 얘기도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수가 그러니까 흔쾌히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마음이 아직까지는 안 생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정권 시절에 이제 그런 그 정권에 대한 실망감도 이제 여전한 데다가 예, 예. 그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 특히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일련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을 좀 통렬하게 좀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애쓴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최근에는 과거 두 정권을 이제 더 옹호하고 나서는가 하면 또 이제 사실은 최근에 또 안보 프레임만 열심히 걸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투표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투표장에 가더라도 과연 뭐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누굴 뽑을지. 이 예.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이 안 서는 상황. 자신이 안 섰다. 예, 그래서 여전히 고민 중인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이번 사전 투표율에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짧게 좀 짚어보죠.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 가지고 여야 모두 환영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저는 굳이 따진다면은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거는 여당에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 지금 볼 때 방금 여당이 분석처럼 유리하다. 예. 보수라고 우리가 흔히 샤이 보수란 말 많이 하는데 숨은 보수표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 보수표가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좀 싫고 전통적인 어떤 정당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국당을 지지하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고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바른미래당은 아직 뭔가 모르겠고, 보수의 예. 대표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이제 예. 확고하지가 않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밴드웨건 효과가 같이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쏠리면 그쪽에 자꾸 표를 주게 되는. 그러나 이제 보수 유권자들은 밴드웨건에 휩쓸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잘 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자 했던 층은 역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아니겠는가라고 예. 본다면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역시 진보 진영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석도 됩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 지역은 그동안 조금 그렇게 관심의 소외 지역이었는데요. 발언 하나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택 의원이 인천과 부천 비하 발언을 했는데요.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죠. 일단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에 갑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인천 중구 살고 있습니다. 저 경기도 성남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요. 직장 때문에. 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뭐 저는 결정적인 악재가 좀 터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경기도 고양 시민인데요. 그러니까 제 주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서망서하는 사람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서울로 가고 망하고 서울 가고 이런 분들도 꽤 봤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고 비유를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과거에는 본인들이 이제 집권을 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복을 해야 돼요. 네네. 자, 그래서 인천 그 탈환 작전을 이제 벌이던 중에 아군 머리 위로 지금 포격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장 선거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저 구청장 선거를 비롯해서 기초의원들까지 뭐 거의 올킬 당할 지금 상황에 지금 봉착한 게 아닌가. 적어도 인천 지역에 관한 한은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되면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경기도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민들 듣기에도 기분 나쁘거든요. 이 얘기는. 예, 예.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꽤 영향이 있을 거다. 부천은 경기도잖아요, 또. 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저도 좀 이 보셨습니까? 말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경기도민이에요. 이제 앞서 이 박사가 자신의 그 거주지를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해요. 저는 성남시에 살고 있는데 예. 분당에 살고 있는데 저 원래 서울에 살다가 일로 내려왔어요. 그럼 네네. 제가 듣기에는 이 정 의원이 지금 이 성남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에 살다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경기도로 밀려왔다라는 인식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인천은 뭐 광역시니까 인천광역시니까 경기도는 아니죠. 예. 그러나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서울에서 뭔가 있다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그러면 경기도로 밀린다 수도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이 자체의 발언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일단 전 규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예, 예.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방송에서. 전 지금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 후보 한국당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전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특정 지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예. 어떤 지역의 대표로 뽑혔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기구고 헌법기관이라고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부채포 특권도 우리가 아직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아무리 선거적 맥락에서 무슨 얘기 끝에 나왔다라고 해석하고 싶어도 예, 예. 이건 본인의 인식이 기존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반드시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다른 건 차라리 네. 이 실수고 사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의원으로서 예. 대한민국 국민의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 모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이나 부천이나 거기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면 다 이사도 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유지합니까? 그럼 예. 이렇게 막 망하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표에 의해서 이 양반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전 이 부분은 선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인천이 지금 인천도 그렇고 다 분리했잖아요. 지금 예, 마지막 이제 그렇습니다. 공표기관에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활용 점정을 한 거예요. 완전하게 한국당이 어려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선거 국면 선거 국면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당직이죠. 일단 대변인직은 이제 내려놨습니다. 지금 뭐 변수가 있을 것이다로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국엔 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상황이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 앞두고 사실은 이런 또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 가다가 뉴스 확인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상당한 영향을 이미 이제 미친 것이고 이제 예. 본 투표 때는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붕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제서야 문제가 되니까 뭐 징계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것도 또 사실은 좀 이제 뭐한 것이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제 당 차원에서 보자면 이분은 그 본인 그 자당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빚어진 거죠. 그 상황에 이제 그 실업률이 낮았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적이 원래 그렇죠. 낮았다 이걸 얘기하다 한 그러니까 거죠.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당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바로 징계로 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도 좀 논란이고 또 이제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동안 홍준표 대표가 막말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큰 건도 아니다. 그런데 그 지도부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과연 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갖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제 의원직 사퇴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걸 뭐 징계로 몰고 간다.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야말로 약간 좀 쇼처럼 보이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생각을 인천의 표심은 항상 약간 왔다 갔다 중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고요. 경기지사 선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난타전, 뭐 흑색선전, 네거티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 선거가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예. 이틀 남았어. 오늘 이제 사흘 남았죠. 10, 11, 12 이렇게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그 뭐 김무선 여배우 뭐 스캔들 문제, 그리고 형수 욕설 논란인데 이 부분은 뭐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일단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제 계속 나오니까 결국 유권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냐 문제인데 이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BBK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건 사실 이명박 후보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인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때의 그 쟁점과 이슈가 바로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이겼어요. 물론 상대 후보가 약체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선거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네네. 어지간한 완전히 진짜 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은 이 선거 판세를 잘 바꾸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래서 지금 이 쟁점이 어떻게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날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제 추론상은 아마 이 부분이 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판세를 바꿀 정도의 이른바 이제 그 선거를 가로지르는 쟁점, 크로스 커팅 이슈라고 얘기하는데 그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쟁점의 성격 자체가 정책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고 스캔들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표를 원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 했던 유권자가 표를 바꿀 것인가 표심을 이건 또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1대 구도였다면 또 이게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2명의 후보가 나왔고 그중에 지금 바른미래당 후보가 적극적 공세를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런 변수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 내에 불안감이 저는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희정 전 지사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투 운동 과정에서 뭐 정봉주 전 의원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지금 이제 그 정치인들이 유력 그렇죠. 진보 유력 인사들이 정치인들이 뭐 차기 대권 주자가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 시장까지도 이런 일로 해서 만약에 중도 낙마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내지는 전체 그 진보 정치 자체가 좀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보건대 어찌 됐건 뭐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미투 운동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달리 뭐 이제 설령 이제 불륜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뭐 안희정 전 지사 그런 경우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그대로 그냥 돌파해 나가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조가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뭐 일부 친문 또 친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적절하다 해서 지금 자진 사퇴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긴 합니다만 자 상황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또 다른 변수는 그러니까 이 지금 2명의 여인이 지금 이제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김부영 작가는 좀 제외하더라도 제3자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한이 많이 맺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설령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명예훼손죄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지금 그야말로 버는 거는 소송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이제 억울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혐의도 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한 어떤 물증을 지금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김부선 씨 같은 경우 특히 자 그래서 그냥 이 기조대로 그냥 이번엔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국면 자체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위 선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서 후보들이 약간 결함들이 있어도 그냥 좀 이렇게 묻혀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장도 좀 살펴보죠. 어쨌든 마지막 변수로 살펴봤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일단은 뭐 안 되는 것으로 무선대 더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될 거로 보셨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뭐 산무 선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책도 없고 인물도 없고 구도도 없다. 오로지 이제 전체 그 북미회담이라든지 뭐 촛불 혁명의 그 연장 속에서 치러진 선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나마 몇 개 쟁점이 있었던 게 서울시장 선거의 후보 단일화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들 나눴던 그 경기도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후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이른바 검증이냐 흑색 선전이냐 네거티브냐 이런 논란들 이런 것들이 쟁점이란 쟁점이 이슈였는데
결국은 이 서울시장 후보도 야당 후보 단일화는 전 어렵다고 봐요. 이미 무산됐고 김문수 후보가 일찍이 선언을 했는데 네네. 단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게 뭔가 유권자에 의한 연대. 그러니까 이 후보끼리 서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표가 쏠림으로써 자연스럽게 한쪽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던 게 안철수 후보 쪽이었는데 예, 예.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종 공표된 지지율 이런 걸 보면은 큰 차이가 안 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없었어요. 여론조사 예. 기관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3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도 현저히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3위를 한다면은 향후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야권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명분으로 사퇴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양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선거 이후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번 그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차라리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도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측 안철수 후보 본인은 아니지만 김근식 교수를 통해서 뭐 어찌됐건 당대당 통합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뭔가 그러니까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빅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분석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꼭 단일화를 그 성사시키려고 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개적으로 당대당 통합 제안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예.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면에서는 선거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당대당 통합 합당을 한다. 뭐 그런 정도로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면 합당 논의에 그래도 좀 힘이 좀 단일화 논의에 힘이 좀 실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국면까지 만들어낼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단일화 실패의 결정적인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경남도지사 선거인데요. 여기가 재밌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밝혀진 것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당시에 매크로 조작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경남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격전지가 예. 관심도 가고 격전지가 여기가 아닌가 경남도지사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후보는 그 지역에서 선거를 계속 승리해왔던 또 그래서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예.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도 했고 예. 경남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또 최근에 또 김태호 후보가 뭔가 한국당과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이러한 이제 운동도 했거든요. 한국당이 예. 워낙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근데 아무튼 김경수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갔었어요.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는데 드루킹 특검이 이제 특검이 임명됐잖아요. 허위범 특검으로 임명이 됐고 계속 이제 선거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죠. 예. 당장 이 부분이 이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문제인데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것도 아까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드루킹 특검이 아직 시작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어떤 팩트나 이런 게 정확히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양쪽에 공방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여야 간에. 그래서 이 부분도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나라당 예. 매크로 조작 문제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 예. 부분을 이 특검에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또 여야가 공방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보기에 거의 같은 그 선상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라당도 매크로 조작이 있었고 이쪽도 있었다면은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예. 이 부분 역시 한쪽으로 기울은 선거라면은 결정적으로 판세를 저할만하는 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 지역을 평가하는 평론가 중에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김태호 후보의 조직력, 이 지역에서의 조직력과 이게 사실은 반대가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여당이 보통 조직력인데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의 어떤 뭐 새로움 그리고 이제 정부와의 어떤 뭐 경제 이런 쪽으로 지금 선택한 이 프레임 싸움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이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예. 그러니까 격차는 많이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반전까지 이제 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이제 비로소 전략을 좀 바꿔서 어제 이제 부산에 가서 큰절도 하고 이제 읍소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읍소 전략을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김태호 후보가 그야말로 개인기로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는데 좀 상당히 좀 기여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 개인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정당 자체의 힘이 좀 더해진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찌됐건 경남 지역도 자유한국당의 텃밭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다시 되살려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그쪽 보수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막판까지 선거는 정말 봐야 알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오늘 최창녕 교수 또 최종훈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